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과 바로 6월 9일 또 다음 주 월요일 6월 12일 날은 바로 제가 인터넷에서 무료 방송하니까 장중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많은 무료 방송 참여 부탁드리고요.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시장 예측의 위험성입니다. 시장 예측.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측.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인 차트 흐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다들.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 여러 가지 뭐 FOMC 회의 이런 것들, 그쵸? 원자재 가격의 동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100%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이 예측을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워렌 버핏은 예측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종목의 내재 가치에 중점을 뒀죠. 그리고 또 공격적인 투자로 이 영국 은행을 파산시키고 중국 금융시장을 공격하는 등의 이 원망도 많이 샀지만 또 상품 시장과 환율의 큰 흐름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인 조지 소로스 또한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워렌 버핏의 사례는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실 텐데 조지 소로스가 시장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약간 다들 이해해 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이 조지 소로스 또한 원자재 시장에 수익이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거기에 100% 예측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두 사람의 그것을 보자고요. 어떤 게 있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워렌 버핏은, 그동안에 이 수익을 계속 꾸준히 봤는데, 손실을 본 해도 있었어요. 손실을 본 해도 있었는데, 바로 2001년 한 번입니다. 2001년 한 번. 와, 딱 한 번 손실을 보고, 계속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1956년 이후 S&P 500 지수가 13번을 하락했어요. 13번 하락한 기간 동안 딱 한 번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손실을 볼 때도 있겠죠. 나머지 기간에 꾸준히 수익이 나면 되는 것이고. 그쵸? 자, 그리고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본 횟수가, 연도의 수가 4번입니다. 4번. 4번. 자, 꽤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머지 그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이 났던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놀란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1981년 그리고 2000년, 2002년 그리고 99년 이렇게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손실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바로 S&P 500 지수는 9번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번 하락한 것 대비 4번밖에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것이 손실을 봤다는 것은 첫 해에 시작한 것보다 그 해 마지막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수익률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수익이 좋으면은 정말 성공적인 위대한 투자자라고 칭송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크게 별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1987년 바로 10월 달에 주식시장 붕괴 꼭 한 달 전에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근거로 앞으로는 반드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장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 얼마나 더 과대평가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일본을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일본 시장은 어땠을까요? 일본 계속해서 예전에 그 80년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과대평가돼 있었어요. 그 당시 미국 시장은
일본 시장만큼 고평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은 훨씬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지만 더 끝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근데 이랬는데 계속 올라갈 것이다 내다봤는데 미국 시장이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떨어졌죠. 붕괴가 됐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의 시장 예측도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에 일본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거든요. 일본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미국은 조금 올랐으니까. 근데 일주일 후에 일본 시장이 아닌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이 퀀텀 펀드가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3억 5천만 달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거의 한 4천억 가량, 뭐 3,500억에서 4천억 가량 되는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700억 뭐 평균 정도 그 정도의 손실을 본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단 며칠 만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지 소로스도 이와 같이 시장 예측을 통해서 그동안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을 다 날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로스가. 내가 돈을 많이 번 것과 사건을 예측하는 나의 능력이 별 관련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소로스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은 손실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이때까지 4번 정도 4년 횟수로 따지면 4년 정도는 손실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참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측을 하지 않고 대응의 영역으로 시장을 내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버핏은 어떻습니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버핏은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신경도 쓰지 않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아까 소로스 같은 경우는 뭐 87년도에 일본 증시는 뭐 조정받을 것이고 미국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워런 버핏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는 아예 그냥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하는 말은 예측하는 일은 그 예측하는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정작 예측의 대상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예측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는 이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버핏과 소로스가 시장을 예측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파산했을 것이라는 점을 그들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예측은 투자, 이 뉴스레터나 뮤추얼 펀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좋은 구실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그 사실을 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니면은 뭐 입을 꼭 다물고 주식 중개 계좌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이런 확률이 높겠죠. 자, 예전에 그 엘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87년 10월 주식시장에 붕괴가 미국에서 붕괴가 임박했을 때 예견을 한 당시에 그녀가 이제 무명의 회계사였습니다. 그날은 이제 10월의 검은 금요일에서 꼭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엘라인이라는 사람이 시장의 폭락을 예측을 했어요. 어떻게 언론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그녀가 유명세를 치르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녀가 그래서 엘라인이라는 이분이 자신의 투자 조언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7억 달러 이 정도에 이르는
바로 자금이 그녀의 돈에 쏟아져 들어왔는데, 뭐 이것이 뭐 수수료를 따져보면 1%로만 계산해도 1년에 700만 달러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꽤 괜찮은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 뉴스레터도 이제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금세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엘라인은 주식 투자의 대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투자 기법을 따른 많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뉴스레터, 뭐 글 같은 걸 글을 써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잘 팔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크게 도움은 안 됐다.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수익이 받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1994년 엘라인의 이 펀드에 투자했던 이 투자자들은 바로 뮤추얼 펀드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펀드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자산 가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자,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지 17년이 지난 그 후도 엘라인은 여전히 바로 미디어 저명 인사로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의 이 펀드는 시원치 않았고 또 뉴스렌터는 망했으며 시장의 예측 성공률도 형편없었는데도 꽤 괜찮은 유명인사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87년부터 1996년까지 그녀가 공개적으로 시장을 예측한 것이 모두 14차례였고 주요 경제 잡지에 그녀의 예언이 실렸어요. 자, 14번을 바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14번 중에서 그녀의 예상이 적중했던 것은 겨우 5번밖에 안 돼요. 5번. 굉장히 좀 별로 안 됐다. 36% 성공률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도 50%예요. 뭐 그쵸. 동전 앞면 뒷면 50%인데 그거보다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 50%도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예측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14번 중에서 5번을 맞췄는데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수히 많은 이 시장 예측가들 중에서 한 사람일 뿐이죠. 결국은 실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존 트레인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라고 하죠. 연금술을 발견한 사람이 그 비결을 고작 1년에 100달러만 받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시장 예측하는 방법, 시장 예측에 대한 대가를 고작 뭐 1년에 수신료 이런 거죠. 수신료 10만원, 20만원 받고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뭐 아무런 대가 없이 바로 방송에서 공개할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시장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투자의 대가들이 꺼려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이 TV를 보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시장 예측보다는 종목에 대한 예측이 더 좀 적절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종목을 알면은 시장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종목 자체가 시장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종목, 시장보다는 업종이나 시장 전체보다는 업종과 종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버핏이나 소로스, 그리고 다른 투자의 대가들이 바로 했던 것이죠.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린치도 시장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목에 초점을 주고 해당 종목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죠. 그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자들에게도 현재 그들의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처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투자 대가들은 오직 한 가지, 버핏이 말한 이른바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을 찾는 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대가들은 이것 외에는 뭐 시간을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를 한다면은 누구나 거의 확실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을 확률은 아주 적고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 유지가
여러분의 시스템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오직 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만 투자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서핑 선수도 있죠? 파도 타기, 파도를 타면서 바다에서 서핑을 합니다. 이 서핑 선수들도 자신이 파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파도를 통제하는 서핑 선수는 없어요. 단지 파도를 타는 것이죠.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타는 거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타는 거예요. 파도가 잠잠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면 됩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파도를 타는 경험이 많고, 많이 쌓고, 또 자신의 동작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은, 언제 파도를 타야 하고, 언제 파도를 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보드에서 떨어지는 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너무 예측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내 주식 종목 상황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